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스라엘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2. 폴란드 대통령 깜짝 제안. K2 전차 직접 타봐도 되겠습니까? 3. 적의 심장을 노려라. 폴. K9 상상도 못한 운용법의 경악.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는 방어에 극단적으로 치중한 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도 이러한 전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메르카바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등 다양한 성능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전차 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방어력에 치중한 메르카바는 다른 성능 요소에서 그만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카바의 설계 사상은 대한민국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안보 상황에서의 균형과 안정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방어력의 강화는 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카바의 설계 사상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필요한 교훈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르카바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대한민국 자체의 전차 개발과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안보 강화와 전략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카바의 가장 큰 단점은 편의성입니다. 이는 무기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에는 그 흔한 자동 장전 장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가 3명으로 도 운용이 가능한 반면 메르카바는 탄약수까지 4명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메르카바 MK-3부터는 반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종이 자동으로 골라졌지만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탄약수가 탄의 종류까지 직접 골라 장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전차의 자동장전 장치가 필수라는 말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도 여전히 수동장전 장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장전 장치의 유무는 전투 지속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에이브람스의 경우 숙련된 병사를 기준으로 7초 한 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당 8터부터 9발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차 교범 기준이고 숙련도에 따라 장전 속도도 천차만별입니다. 더군다나 전투가 길어질수록 탄약수의 전투 피로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2의 경우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면서 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장전이 가능하며 기계인 만큼 지칠 일도 없습니다. 또 중량도 문제인데요. 메르카바 MK-4는 전장 9m, 전폭 3.7m, 전고 2.6m로 K2와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K2의 전투 중량이 56톤에 불과한 데 비해 메르카바 MK-4의 중량은 무려 6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영국의 챌린저 2를 제외하면 주력 전차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메르카바 MK-4에 이르러서야 K2와 마찬가지로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 시속 67km가 가능해졌습니다. K2가 시속 70km는 너끈히 돌파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인데요. 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을 차체 전면에 배치하면서 조종수의 위치가 굉장히 후방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메르카바 MK-4는 조종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메르카바에 특이할 정도로 심한 방어력 집착과 대전차 미사일, 박격포까지 탑재한 무장은 시가전이 잦은 이스라엘군의 전장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동력이나 편의성을 희생하더라도 괜찮았던 건데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전장 환경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방산시장에서 10위권에 머무르는 이스라엘이지만 메르카바 수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특수한 환경에만 목적을 맞춘 전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승무원의 생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차보다 의적 자원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의 넓이는 고작 22,14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전라도와 거의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또 2021년 기준 인구수는 936만 명을 조금 넘는데요. 이 정도면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 966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자원 빈국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두 국가 모두 작은 나라로서 자원은 부족하나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력 성장으로 이러한 제한을 능가할 만큼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사람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교리상 가장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의 대국들과 육지로 연결된 채 몇십 배의 인구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려면 당연하기까지 한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인들은 2000여 년 전부터 바빌론, 이집트, 마케도니아, 로마로부터 압제를 겪었고 그 후로는 아랍과 오토만, 그리고 영국에 속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좋기 50배에 달하는 적대국 인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국가안보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는 대응의 자유와 최대의 군사력 확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보복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함과 동시에 확증 파괴력이 동원된 타격으로 적의 공격 의지를 상실케 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고 일본까지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열강으로부터 억압을 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가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억제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질 좋은 공격 역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진 못하더라도 적성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그에 마땅한 힘을 보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절대적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명 중시 사상과 억제력 보유를 위한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적인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여전히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림자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는 이란을 은밀하게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는 선전포고 없는 비공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림자 전쟁은 이란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핵보유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순간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중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실제적 무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불리기 등의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순도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며 시리아와 레바논에 포진한 친이란 세력들을 활용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전쟁 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려는 벼랑 끝 전술을 자행하며 감정적으로 치닫는 한 중동 지역 곳곳에서 축적된 이 분쟁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전면전 시나리오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론 이런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는 표현은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때부터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처럼 무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강력한 대응 태세만이 전쟁을 억제해왔는데요. 폭풍전야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극단적인 수준의 준비만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현대 로템이 수출하는 K방산의 대표작 중 하나인 K2 흑표 전차가 글로벌 탱크 전투력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하카즈닷컴, HOTCARS.com 이 발표한 화력이 가장 뛰어난 전차 10종 10배틀 탱스 위드 더 모스트 파이어파워 순위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당당히 8위에 올랐습니다. 하카즈닷컴의 선정 이유를 보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다. 전투 탱크 부문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 K2 흑표를 보유해왔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전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K2 흑표의 화력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K2 흑표는 전설적인 M1 에이브럼스 전차 모델에서 파생됐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전차의 자부심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차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현대 의아 120mm 55 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장갑차와 헬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K2 흑표는 전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연사력은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의 첫 실전 사격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K2 전차는 현대 의아 120mm 55 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고 12.7mm K6 기관총과 7.62mm 통축 기관총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K2 흑표는 지난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고 지난해 12월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돼 1차 수출 규모는 약 180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현대로템은 오는 2025년까지 1차 공급을 마친 후 폴란드형 K2 전차인 KPL 800여 대 추가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난 3월 K2 전차에 대한 실사격 훈련은 폴란드 동북부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고위 정치권 인사들이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도착한 부두까지 마중을 나와 환영 행사를 열 정도로 한국에서 온 신형 무기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참관해 K2 전차의 실사격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군은 4대의 K2 전차를 투입해 1.2km부터 2.7km에 떨어진 다양한 표적 대부분을 명중시켰는데요. 특히 2.5km와 2.7km 장거리 표적을 명중시키자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격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귀국한 폴란드군 요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사격장을 찾았고 브와슈차크 장관과 함께 K2 전차위에 직접 올라 16기갑사단 참모로부터 직접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실사격 훈련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사실 이날 행사에 두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참석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행사 비중이 커졌지만 K2 전차의 위력은 문제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이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까지 트위터에 올리며 2025터부터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 방어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혀 한국 방산에 대한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 등 초도 물량이 도착했을 때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까지 직접 달려가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요. 전력화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실사격이 이뤄진 뒤 K2 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 PGZ, WZM 등 3사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컨소시엄 3사는 폴란드 국방부와 2차 사업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이 도입할 K2 전차는 총 1000대에 달합니다. 이 중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 K2PL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군 K2 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종기관총탑, RCWS,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방어체계, APS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또한 820대 중 320대는 한국에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됩니다. K2 전차는 최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고배를 마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2 전차의 명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K2 전차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 레오파르트 A7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오다 올해 초 독일제로 결정됐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최근 디브리핑, 즉 사업 결정 배경과 내용 등을 해당 업체에 설명해주는 브리핑을 통해 가격 면에서 K2가 우수했고 성능 면에서도 동등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노르웨이군에서는 K2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는 지난해 K2 구매를 결정할 때 K2가 레오파르트 EH7보다 우수하다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 결과를 입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즉 노르웨이의 분석을 보고 폴란드는 K2를 서둘러 도입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평원지대가 많은 폴란드는 전차 장갑차 등 기갑부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러시아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무기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폴란드 역시 전차 사업에서 당초 미국제 M1A2나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성능, 가격은 물론이며 빠른 납품까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앞세운 한국의 K2 전차 대량 구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미국 M1A2 전차는 240대로 우리 K2 전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비롯해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미국, 독일 등이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냉전 이후 무기 생산 라인이 크게 약화됐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재가동에 나선 것도 우리에게는 도전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의 방산 수출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와슈차크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 폴란드 방산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쫄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120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 수준이지만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등 전체 물량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0억 달러, 무려 52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K2 전차 7대를 추가로 인도해 이번에도 납기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K2 촉표 전차가 오늘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K2 전차는 기계화 부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5년까지 K2 전차 180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한 이후 지난 3월 1차 공급 물량 일부인 5대를 조기 납품했고 2개월여 만에 7대를 또다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 공급한 K2 전차는 총 22대입니다. 이렇듯 한번 계약하면 납기일은 물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다 보니 해외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에 크게 한방 먹였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나토 동맹국 간의 연합훈련인 아나콘다 23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장장 20여일에 걸쳐 치러지는 초대 규모 훈련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에는 루마니아, 스웨덴, 발트 3국 등 폴란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프랑스, 미국같이 나토의 핵심 주축국들까지 대부분 참여했는데요. 또한 규모가 규모인 만큼 F-16, PZL-W3 등 공중전력부터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레오파르트 2에 심지어 M1 에이브람스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나토의 현용 전력이 모두 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무기체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가 아나콘다 23에 2022년 말, 2023년 초 각각 인도받은 K9 36대 중 일부를 동원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K9 차체에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을 얹은 AHS 크라프까지 대거 동원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폴란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포병 화력을 단 한 번의 훈련에서 모두 선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훈련이 어디서 진행 중인지 말씀드리면
대충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아나콘다 23위 훈련장은 크게 4곳으로 트로스코포몰스카, 오지스, 어스트카, 노바덴바입니다.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폴란드 북부에 위치했음을 말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나콘다 23위 목적이 발트해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력의 대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러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나콘다 훈련은 태생부터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 개최된 아나콘다 16은 크림반도 합병 사태, 돈바스 내전 등 타세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장 동원된 병력만 무려 3만 천여 명에 달했고 전투기 105대, 함정 12척 등 약 3,000대 이상의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아나콘다 16에 참여했다는 게 러시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 버렸는데요. 당시에도 러시아는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에 국K-720 이스칸데르를 배치하는 등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약 500km 내외라는 걸 감안하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데요. 그만큼 아나콘다 훈련이 러시아의 아픈 곳을 제대로 후벼 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23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상이 아니라 해상이 주요 무대일 뿐인데요. 바로 발트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러시아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항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쇄빙선이 없으면 제대로 운항조차 할 수 없는 바다가 대부분인데요. 그나마 러시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얼지 않는 항구, 이른바 부동함 이손에 꼽을 만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416 칼리닝그라드가 그런 부동항인데요.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러시아가 발트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트 함대의 모항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칼리닝그라드의 보급기지를 담당했습니다.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오직 해상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긴 하지만 여기에 발트 함대의 막강한 군사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경지라는 핑계로 작게는 발트 3국, 넓게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의 영해까지 전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산 부족과 러시아의 압박 등으로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만 봐도 2022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AHS 크라프 104대가 주력 자주포였습니다. 이외에는 체코슬로바키아산 152mm 자주포 SHKHV-77 다나 108대, 197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ES1 그보즈디카 122mm 자주포 198대가 전부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최대 사거리가 20km 남짓에 불과한데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나 소련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참이나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도 우화등선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사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고 이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을 넘은 마당에 고령께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와 무기체계가 바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K9A1 사양 직도인만 48대고 K9A2 기반인 K9PL은 무려 624대에 육박하는데요. 이 덕에 폴란드 포병이 비로소 제 멍치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춰가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스트카에서 치러진 훈련을 보면 K9 과크라프가 해변에서 기동과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직관적으로 K9 이 해변같이 무른 땅에서도 해안포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 미치고 팔짱몰 노릇인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발트해는 워낙 작은 바다기 때문에 원활한 항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의 영해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이 영해를 막아버린다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소유하고도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들 위해 폴란드가 선택한 게 다름 아닌 K9입니다. 일례로 칼리닝고라드에서 유럽으로 상륙하려면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스트카 해안가에 K9이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스웨덴을 경유해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 또한 만만치 않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 종료 후 나토 연합군은 그대로 스웨덴의 오로라 23 훈련까지 참가할 예정인데요. 즉 폴란드와 스웨덴이 마치 수문장처럼 양쪽에서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으로 칼리닝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닝그라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9은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조건 파악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세자르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제압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제곱미터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은 단연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경우 이 해안포로서의 가능성이 K9 도입 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K9이 이집트에서 진행한 화력 시험 당시 15km 밖에 해상에 떠있는 40제곱미터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상적인 고속정의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K9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상시험에서도 전차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조준 파괴라는 자주포의 신개념을 열었습니다. 이런 명중률에 반해서 이집트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 K9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뛰어나다 해도 사거리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타격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K9의 사거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15 헤랍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3터부터 55km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사거리 연장탄 M982 엑스칼리버의 50km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G000이 VLAP 탄을 사용해서 56터부터 76km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입한 한 줌의 물량에도 제대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 실증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VLAP 탄은 라인메탈과 남아공의 대내리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포탄이라 보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포탄부터 자주포까지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K9A2 사양이 개발되면서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9터부터 10발, 1시간 지속 사격 시 분당 4터부터 6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응하려면 더욱 신속한 초기 제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덕분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선 K9A2에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탑재,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해 발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과정에서 K9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K9이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G000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반면 K9은 전용 차체를 채택해 비교적 쾌적한 내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 승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특히 G000의 경우 폐쇄기까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승무원의 경우 장약 장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독보적인 성능으로 주 무대인 지상을 장악하고 이제는 해상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증명한 K9이 또 다른 미래가 유럽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